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껏 꽤나 무탈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데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총량 법칙이라고들 하나요? 제 삶의 유년, 초년은 부정적인 것은 잘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난했고, 아니, 아주 좋았어요. 그게 축복인 줄도 모를 만큼요. 저는 평사원에서 대기업 임원까지 자기 능력으로 승승장구했던 아버지, 평생 주부로서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외가는 법조계 집안이었고 처음엔 결혼 반대도 있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크게 보신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지지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란 장녀로 의대를 나왔고 의사가 됐습니다. 남편도 의사예요. 선으로 만났지만 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첫 만남이 생각나네요. 저는 미선 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조금 별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돌직구를 날리던 남자. 다짜고짜 제가 좋은데 자기네 집안이 별나다고 하는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이 제게 거는 기대가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집안이나 그렇죠. 저 역시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란 터라 그의 말이 특별할 게 없었는데 남편은 자꾸 말에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느 집안이나 그렇긴 한데 특히 어머니께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좀 지나칠 정도로 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내가 당신을 마음에 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식은땀까지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그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저희가 결혼을 하게 돼도 어머니가 다른 집보다 저희 둘 사이에 관여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그 패를 제게 꺼내 보이시는 이유가 뭐죠? 저는 미선 씨를 처음 보고 반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또 저희 집안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요. 정말 별로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것인지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그 마음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또 집안이 좀 산다 싶으면 들러붙는 온갖 양아치들 혹은 사람을 부류로 나누면서 본인은 가진 게 없는데 집안 빽만 미도 나대는 남자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수두룩 빽빽하게 본 저라 그의 그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낯선 사람처럼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있을 것 다 있는 집구석 장난으로 본인도 잘 나가는 의사로 고속도로가 펼쳐진 인생인데 굳이 부모님의 조금 별난 것을 저렇게 긴장하며 고백하는 남자. 정말 보기 드물죠. 또 그 정도 집안이면 다들 별나기 마련이고 저희 집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고부간의 갈등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제가 뭐가 꿀린다고 의사 집안이라는 이유 하나로 만나는 첫날 결혼을 결정하겠어요. 당연하죠. 뭔가 해맑게 웃는 그 바보 같은 미소를 보며 진짜 덜 떨어진 놈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말에 그가 오히려 긴장을 싹 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온갖 수다들, 대화들이 세상 재미있었어요. 긴장기를 뺀 그는 조금 전까지 보여준 좀 어리숙하고 숫기 없는 남자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젠틀한 멋진 남성, 목소리 톤까지 바뀌었죠. 저는 순식간에 그에게 매료됐어요. 우리 또 만나요. 네. 편하게 봐요. 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죠. 사실 이에 연예인인가 뭔가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본인이 제게 반했다는 것을 여전히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줬어요.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나이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말이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너랑 지난 그간 반년이 새 인생 같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과거에 살아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었거든. 그런데 너와 보내는 시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감동적이네. 그래서 더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뭐야, 프로포즈야? 무슨 프로포즈가 이렇게 맥 빠져? 밥 먹다가 하기 있어? 어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처음 봤을 때처럼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아이처럼 그는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뭔가 홀린 듯 그의 말에 따라가게 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그의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레지던트라고? 네. 몇 년 차? 3년 차입니다. 멀었네, 아직. 정석이죠. 뭐 나이도 어린데.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여보, 일단 자리에 앉히고 질문하시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셔요. 그래. 듣자하니 아버님이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그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늦둥이이기도 해서요. 지금은 임원이세요. 늦둥이? 왜? 아, 신혼 때 일이 너무 바쁘시기도 하셨다고 하고. 이상하네. 신혼에 아무리 바빠도 자연 임신되기 제일 좋은 시기인데. 어머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잘 낳아주셨으면 됐지. 아이 낳는데 시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따라 말이 되게 많구나.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가 네 여자를 처음 보는 날이고 질문의 권한이 이쪽에 있어.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이 사람 긴장하기 어려운 질문은 좀 가려서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왜 그래. 나 괜찮아. 너희 둘이 말을 놓니? 아, 그게... 우리 부부는 함께 산 지 40년이 다 돼가도록 존칭을 하는데 참 신기하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만 됐고 가족끼리 있는 자리에선 말을 높이도록 하거라. 네. 남편이 왜 그렇게 가슴 졸이며 내게 어머니에 대한 말을 꺼내었는지 알만했습니다. 주름까지 가득 메운 파우더처럼 빈틈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이는 분이셨죠. 그래도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법조 집안인 외가가 마음에 차셨는지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 거의 20년 전 얘기네요. 시어머니 빼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는데 신은 제게 자유롭진 않으셨어요.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인생 초년에 모든 행운을 다 써서였을까요? 예,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너 일만 할 거니? 돈이 없니? 지금 한창 바쁠 시기라서요, 어머니. 돈이 없으면 내가 주랴? 그런 게 아니고요. 제 경력상 그이도 저도 바쁜 시기라. 예, 지금 누굴 가르치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그깟 전문이 따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의대 나오면 거기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그거고 너는 여자야. 그것도 결혼한 여자. 네가 의사라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니?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남들 다 낳는 애도 안 낳고. 의사 며느리? 우리는 사실 필요도 없었다. 다 의사인데 며느리까지 의사여서 뭐 한다고? 어머니,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럼 일부러 일 때문에 미루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런 척 했니? 그럼 너 아기 못 가지는 몸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피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둘 다 너무 바빠서 노력을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얘 봐라. 누굴 바보로 하나?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산 지 30여 년이다. 내가 반의사야. 1년 피임을 안 했는데 애가 자연적으로 안 들었으면 불임이라고 하더라. 걔가 우리 집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가 그 모양이면 어떡해? 정말 이건 사기 아니니? 네? 어머님 말씀이 좀...
그리고 아이는 저희가 아직 젊은데 계획을 갖고 가지고 싶어요. 젊기는 무슨. 이제 네가 30인데. 너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나랑, 아니 바로 병원 예약하마. 김 박사가 잘하니까 그쪽으로 예약해 둘 테니 내일 바로 나와. 연락하면. 어머니, 제가 그렇게 아무 때나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결혼 3년 차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기에도 뭐 한 게? 정말 두 사람 다 한창 바쁜 시기라 잠자리도 잘 가지지 않았고 저희는 급하다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저를 이 병원 저 병원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휴직을 했고 제 모든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려했던 고부간의 갈등, 그 서막이 열린 거죠. 여보,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최후의 방법으로 말이야. 뭐? 집이랑 인연을 끊는 건 어떨까?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껏 쌓아둔 커리어, 자기 꿈도 다 포기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남은 삶을 살 순 없잖아. 이제 30인데. 누가 그렇게 살겠대? 막말로 내 인생인데 어머니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휴, 내가 죄인 같다. 그런 소리 말어. 손주 안겨드리면 또 확 변하실 거야. 내 친구들 시부모들도 다 그랬대. 노력하지 뭐 우리가. 그날 이후 저희는 임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부부가 양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좋다는 임신 잘 되는 한의원에서 약도 타먹었지만 소용없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 대체 왜 애가 안 생기니?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던데. 너는 왜? 얘다. 여기 경북에 유명하다는 줄 서먹는 한약이다. 이거 내가 사람 알바시켜서 새벽에 줄 서서 타온 거야. 어머니, 약을 그렇게 타오시면... 뭐, 이 셰미 노력이 가당하지도 않니 너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꼬치꼬치 말대꾸야 말대꾸가. 약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안 되겠다. 대체 네가 왜 애가 안 들어서는지 내가 오늘부터 너랑 합숙 훈련을 해야겠어. 합숙이요? 너희 집 방도 남는데 내가 와서 살겠다는 소리야. 제 시간에 밥은 먹는지, 좋은 거 먹는지, 잠자리는 몇 시에 가지는지, 얼마나 가지는지 보겠다고? 기겁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저희 부부의 잠자리 시간까지 재겠다는 시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놀래라. 너 지금 시애미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날 저는 그간 몇 년간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어머니를 칠 뻔했어요.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얘가 왜 이래? 동네 사람들 부끄럽게.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지가 밥 해먹고 하기 힘들 테니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림 좀 대신 살아준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런다. 얘 우울증 아니니?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를 집에서 내쫓는 거야? 네 마누라가 나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우는 걸 갖고 내 탓하는 거야? 어머니, 저 다시 안 보실 거 아니면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봐드려요. 이 사람도 저도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예. 그날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목청을 놓고 울어 제끼기 시작했고 시부가 데리러 와 겨우 집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겼는지
본인도 휴직계를 내고 간병 아닌 간병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보, 내 친구가 유능한 정신학 박사잖아. 상담받으러 가보자.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해. 알지? 거의 실어증 증세까지 보이던 저는 남편 아는 사람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었다고 생각한 시모는 시아버지를 통해 유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경고장을 날렸지만 남편은 끄떡하지 않았죠. 남편은 철저하게 시댁과 저를 분리시켰고 이사까지 했어요. 여보, 이래도 될까? 우리가? 됐어. 당신이 제일 중요하지. 물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완전히 저버릴 순 없어. 하지만 우리가 살고 봐야지. 지금은 당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나는. 그래도 어머니 한다면 하는 분 아니야. 정말 유산 한 푼도 안 남겨주시면 어떡해. 당신 신경 쓰여? 아니, 나는 신경 안 쓰여. 그래도 당신은 다르지. 나도 신경 안 쓰여. 그렇다고 당신한테 얹혀 살겠다는 소린 아니고 나도 능력 있어. 이래봬도 당신 하나 나도 케어할 수 있어. 그때부터 남편은 다니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지인들 소개로 페이닥터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 했어요. 시댁에서 저희가 결혼할 때 해주신 집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더 작은 곳 월세로 옮기게 됐고 저도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저희 친정에는 알리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던 집까지 빼앗길 걸 아시면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실 것이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차마 알리지 못했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저희는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신도 몸도 어느 정도 회복해갔지만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우리한테 아기 천사는 영영 안 찾아올 건가 봐.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정말 괜찮아? 자기 아기 좋아했잖아. 정말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봐. 애 낳아봤자 이렇게 속썩이기밖에 더해. 여보. 괜찮다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더 있다가. 사실 나는 어머니 아버님과 좀 떨어져 있다가 자연스레 아이가 생기면 보란듯이 어머님 보란듯이 손주품에 안고 찾아가고 싶었어. 그랬구나. 그럼 어머님한테 할 말도 있고 어머님도 우리 용서해주지 않을까? 아니, 이제 인정해주지 않을까 했어. 여보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죄책감을 느껴? 애 못 낳는 게 꼭 내 잘못 같아서. 아기 천사가 오지 않는 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시험관 더 해볼까? 더 늦게 전에? 예전에도 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난임 수술 받으며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아이가 없는 것보다. 휴. 미선아, 나 정말 아이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되거든? 제발 네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빠져나와줘. 늘 밝고 건강했던 너로 돌아오자. 알았지? 여보야, 고마워. 이후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몇 번의 시술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남편은 더는 난임 시술에 힘쓰지 말자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굽이굽이 흘러 40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모든 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집에 함께 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정신 차려봐. 남편의 병명은 췌장암 중기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련이 또 있을까?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몰랐을까? 하긴 그간 시댁과도 인연을 끊고 온갖 일을 다하며 집을 마련하고 제 노후까지 본인 힘으로 책임지겠다며 아등바등 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신경 쓸 겨를이라도 있었을까? 저는 같은 의사로서, 아내로서, 또 하나 남은 가족으로서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달리 야위어 갔습니다.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보가 나 말고 어머니랑 살았으면
이런 몹쓸 병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탓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다 내 욕심이었어. 아이 안 생겼을 때 결혼 초기에 당신 보내주는 건데 그럼 좋은 여자랑 자식 낳고 부모님 지원받으며 하고 싶었던 대학 교수까지 돼서 당신 인생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더 잘 사는 건데 나 만나서 다 이렇게 엉망이 됐어. 당신 인생은, 당신은 무슨 어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꿈도 없던 사람이었어? 웃기지 마. 당신도 나 만나서 이 많은 걸 포기하고 좁은 집부터 시작해서 아등바등 다시 살았잖아.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도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한테 당한 고초를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 그때 한 선택 정말 후회 1도 안 해. 그땐 정말 당신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게 더 두려웠고. 당신 말기는 아니잖아. 당신 살 수 있어. 우리 꼭 이별하는 듯 모든 걸 마무리하는 듯한 이런 대화하지 말자. 그래,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미선이를 위하여. 저는 모든 병원 일을 접고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고통받을 때 제 옆을 지켰던 남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까지 암이 전이됐고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남편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서 울다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댁에 연락을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은 끝끝내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왜? 이러다 정말 못 보면, 다시 어머님 아버님 못 보면 어떡해? 지금까지 없는 사람처럼 지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더 불효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일 연락드릴게. 여보, 내 뜻대로 해줘. 부탁이야. 남편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지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자책했죠. 수술 후 조금만 회복되면 남편 말처럼 조금 더 보기 좋아졌을 때 시댁에 알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화되고 말았으니까요. 더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시댁에 연락하는 거라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뭐? 그게 말이나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아픈 거 알면서 하는 소리냐? 그딴 헛소문 듣고 염장 지를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진영이한테 들은 건데 안 그래도 화냈어. 너희 남편이 무슨 2집 살림이야. 아픈 걸 떠나서 너희 남편처럼 착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안 아플 때도 병원에서 밤샘하던 사람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진영이가 뭘 어디서 어떻게 봤다는 거야? 어디서 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냔 말이야. 야, 진정 좀 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들은 대로 말해봐 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사실 몇 년 전부터 봤다는 거야. 네 남편이 강남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자꾸 마주치더래. 지나가는 길이었겠지. 병원이 압구정이잖아. 아니, 그렇지. 진영이도 병원이랑 자기네 동네랑 가까운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대. 자기도 한두 번 마주칠 때는 그랬는데 너무 자주 보니까 한 번은 몰래 기다렸다는 거야. 걘 굳이 왜? 그렇게 오지랖이래? 혹시나 걱정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네 남편한테 다가가서 인사 안 하고 숨어서 지켜보는데 웬 나이도 훌쩍 커 보이는 초등학생이랑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둘이 손잡고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초등학생? 그 이후로 자주 봤대. 네 남편은 형제도 없고 조카도 없는 거 다 아는데 이상하다 느꼈지만 너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남의 일에 상관하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야. 참나,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걔가 나 결혼할 때도 배 아파하더니 일부러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 자기도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있대. 그런데 네 남편이랑 그 초등학생이랑 얼굴도 엄청 닮았더래. 말도 안 돼.
그리고 네 남편 아프다는 소식 들려오던 올 초에도 봤대. 백화점에서 봤는데 애가 훌쩍 커서 중학생은 된 것 같은데 명품 옷도 사주고 그러고 있더래. 누가 보면 빼박 아빠와 딸 같더래.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너한테 직접 알려줘야 하나 하다가 참았대.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잖아. 오해일 거야. 잘못 본 거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영이도 자기가 결혼식 때 보곤 못 봤으니 아닐까 싶어서 병원 홈페이지 사진도 봤다더라고. 그런데 맞대. 아니라면 일란성 쌍둥이이지 않겠냐면서 멀리서 찍긴 했지만 사진까지 찍어놨더라고. 내가 지금 보낼게, 한번 봐봐. 친구가 보내준 남편과 닮았다는 남자와 웬 여자아이가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 남편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사준 셔츠와 신발까지 완전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이 살짝 흐렸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애를 갖지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까?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같이 청명한 사람이 머릿속이 마치 뒤섞인 퍼즐 조각들로 엉켜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휴, 미치겠네. 안 그래도 사람 다 죽어가게 생겨서 나도 죽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미선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 남편이 사실 혼외자가 있다고 해도 네가 책임질 건 아니잖아. 혼외자? 그럴 리가 없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뭔가 오해일 거야. 친구의 아이라든가, 아니 좋은 사람이니까 후원하던 아이일지도 모르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원래 집에서 다정한 남자들이 그렇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대. 그리고 애 안 생기는 거 말은 괜찮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도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쉽게 단념이 됐겠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 갑작스러운 친구의 전화. 남편이 수년간 웬 아이를 돌본 것 같다는 얘긴데 심지어 두 집 살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친구의 아이를 돌봤다고 해도 제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애를 그렇게 예뻐하던 남편이 나와 임신이 안 되니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그렇지, 세월이 너무 길어. 중학생처럼 보인다며. 그럼 나를 만나기 전이잖아. 아, 그럼 또 안 만나? 중학생이 아닐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성숙해 보이니까. 아픈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다짜고짜 따질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의 숨겨둔 혼외자라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남편에게 여자라도 있었다면 그 여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여보. 어디 불편해? 여보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해 줄 거야?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려 하는구나 직감이 왔어요.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게 딸이 있어. 딸? 미안해, 여보. 나 지금 숨이 좀... 여보, 왜 그래? 선생님 부를게. 힘겹게 말을 이어가던 남편은 딸이 있다는 고백을 한 후 응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랍에서 꺼내려던 명함 한 장을 뒤늦게 보았습니다. 명함이 적힌 곳으로 전화를 했고 저는 그렇게 남편의 딸과 만났습니다. 정말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편의 딸. 네가 소영이니? 네,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너한테도 말을 안 했나 보구나. 그때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이었죠. 어머니,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연락을 먼저 못 드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정말.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이 아픈 거? 1년 전 연락이 왔더구나. 네? 그이가 먼저요? 시모의 말로는 남편이 먼저 시댁에 연락을 해왔다는 것. 내게는 시댁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싶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왜 내게는 알리지 말라고 한 걸까? 솔직히 나는 너가 먼저 연락을 해주길 내가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죄송해요.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께 투병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했던 터라.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1년 전이면 심지어 저보다 먼저 아셨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도 너한테 말 못한 그 비밀 때문이었겠지. 비밀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숨겨둔 딸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했어요. 내게도 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니 그래서 나는 내 아들 다 죽어가는데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간 1년간 속이 다 문드러지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이러다 내 아들 가는 것도 못 보면 나는 남은 삶 더 살 자신도 없어서 연락했다. 비밀이 뭔데요? 혹시 그이에게 제가 모르는 숨겨둔 아이가 있나요? 그걸 네가 어떻게 벌써 말했니? 저와 결혼 전에 여자가 있었군요. 아이가 나이가 좀 있던데요? 나도 1년 전에 정남이한테 연락 와서 아이의 존재를 알았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대쪽 같던 시모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득도 모르는 남편의 숨겨둔 아이, 넋이 나가 있는 내 앞에서 눈물을 멈추고 말을 이어가던 시어머니의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를 만나기 4년 전이었어. 그 아이는 간호과를 다니던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였지. 뭐 우리 집안의 간호과라니. 게다가 부모가 이혼했다고? 미쳤구나 네가. 내가 그러려고 너를 의대에 보낸 줄 알아? 아니, 우리 집안의 가당키나 아니? 간호되고 나발이고 절대 안 돼, 걘!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정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자예요.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살았고 집안 수준 맞춘다고 원하지도 않는 의대도 갔고 다 했잖아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그렇게 걔가 좋으면 그냥 놀아. 장난감처럼. 엄마가 어릴 때 사주던 장난감처럼 갖고 놀란 말이야. 지금 대학생인데 무슨 결혼을 해? 그리고 몇 번을 말해. 간호사를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이니? 그런 급 안 되는 여자는 절대 안 돼. 너 지금은 좋다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도 나중에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장난감이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급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늘 이러시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요. 뭐,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서 굶어 죽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든 네 마음대로 살아. 시동생이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 너에게 말 못한 우리 집안의 비밀. 왜 비밀이죠? 동생이 있다는 게? 너랑 결혼하는 대신 우리 둘째 정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내가 일란성 쌍둥이였어. 내가 힘들게 낳은 소중한 내 아이들. 쌍둥이 동생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할 수가 있죠? 온 가족이? 그땐 그 아이의 죽음마저도 내 인생에 또 우리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었다고요? 정말 모진 년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모두 내 잘못이지. 다 내 업보야. 그날 이후 나는 정수에게 사람을 붙여 그 간호사 아이와 연애도 못하게 감시했고 모두 지원을 다 끊었지. 세상에 태어나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곱게 자란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여자애와 달동네에 단칸방을 얻고 막노동하며 다치고. 그걸 뒤에서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의대도 그만두고 고생하는 걸 더는 못 지켜보겠어서 그 여자애를 만났다. 우리 애와 이제 그만 헤어져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끈질기구나. 내 아들 잘 다니던 의대도 그만두게 했으면 너도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니? 뭐 하는 거니? 너도 20대 초반밖에 안 됐다며. 차라리 곱게 연애나 할 것이지 꼭 이렇게 집이랑 연을 끊게 하고 살림까지 차려야겠어? 둘 다 그렇게 고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도 저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너 고단수지? 이렇게 남자 꾀인 거 한두 번 아니지?
그게 무슨... 이렇게 시간 끌면 내가 끝내 못 이기는 척 허락해 줄 거라고 여기는 거지. 택도 없다. 어머니, 저희 정말 사랑해요. 저희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 좋은 며느리 될 자신 있어요. 넌 애초에 피부터 다른데 어떻게 좋은 며느리가 되니? 어머니, 저희 헤어질 수 없어요. 그이도 저를 원해요. 평생 공부밖에 모르던 애를 어떻게 꾀였길래 대체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서 있는 집에 그렇게 들이붙으면 의사 집안에 시집 올 수 있을 거라고 니네 집에서 가르치디? 이혼한 니네 엄마가 가르쳤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어머니라고 하지 말라니까. 네가 정녕 이렇게 나온다면 니네 집안도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무슨... 당장 내 아들과 안 헤어지면 니네 오빠 취직한 학교에서 잘라버릴 거다. 저희 오빠요? 너희 오빠가 이번에 들어간 사립학교가 우리 재단 소유의 학교더구나. 신입교사 자르는 건 일도 아니지. 그 가난한 집에서 아등바등 공부해서 겨우 취직했는데 동생 때문에 평생 꾼 꿈이 다 날아가게 생긴 꼴이네. 참나, 너도 참 니네 집이고 우리 집이고 못할 짓 아니니? 그게 무슨... 어머니, 우리 오빠랑 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라고 그만하라니까. 이젠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제발 그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룬 적이 없어. 네가 우리 아들 안 돌려놓을 거면 니네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니네 오빠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외에도 전국 어디에도 발 못 디딜게 만들 거야. 내가 그 정도 힘은 있어. 네 한낱 풋사랑 때문에 오빠 인생까지 망치고 싶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제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시동생과 만나던 여자는 시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시동생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자취를 완전히 감췄다고 하고요.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 상사병과 우울증에 걸린 시동생은 스스로 생을 달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둘째가 그렇게 가고, 그래서 정남이 결혼은 더 잘 시키고 싶었다. 다 내 핑계지.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지. 두 아들 다 이렇게 먼저 저승가게 만든 게 이 애미 엿보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게. 그럼 그 아이는 1년 전 정남이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며 정수의 아이가 세상에 나와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남편이 돌봤다는 아이가 도련님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 정남이도 오래되진 않았고 몇 년 전에 그 애한테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구나. 그 애가 정수애를 가진 채로 나 때문에 우리 정수와 헤어지고 애를 혼자 낳아 길렀던 거지. 세상에, 왜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어린 게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결국 병이 걸려 시한부가 돼서 정남이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 정남이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삼촌으로서 아이를 지원하며 돌보고 있었던 거야, 혼자. 저한테라도 말했으면 왜 혼자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너한테도 말하기 어려웠겠지.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내가 그 애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독하고 모진애미였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고 정남이가 본인이 병에 걸리니 아이를 맡길 곳은 그래도 핏줄인 우리밖에 없으니 연락을 한 것이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닮았다고 했던 거군요. 정수와 정남이가 일란성 쌍둥이니까 닮을 수밖에. 죽은 정수와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하는 짓도 닮아서 너무 신기하고 가슴 아프고. 남편이 형편이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잡 쓰리잡 뛰며 돈을 벌었던 이유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시동생이 생을 달리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던 남편에겐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겠죠. 미안하다. 너에게 지은 죄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남편이 생사를 넘나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시모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미움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저도 잘한 거 없는걸요.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모자간 생이별을 시킨 것도 저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지만 않았어도 큰애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죄를 어떻게 씻을지 눈앞이 캄캄하고 큰애를 잃는 게 너무 무섭구나. 어머니 아직 그이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그런 얘긴 하지 말아요. 시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우리에겐 남은 이별은 또 있었습니다. 응급 위기를 간신히 넘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얘기 다 들었어. 시동생 아이 당신이 돌보고 있었다며? 나한테라도 털어놓고 같이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짐을 혼자 다 짊어졌어, 바보야. 미선아, 미안해. 나는 왜 너한테 미안한 것 투성이지? 너와 결혼할 때 나는 너를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늘 행복했어. 단지 당신 혼자 그 힘든 상황에 내버려뒀다는 게 마음 아플 뿐이지. 빨리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어머님 아버님도 다 모시고 조카도 같이 다 같이 살자. 여보야, 정수는 나한테 형 같은 동생이었어. 쌍둥이로 자라서 질투도 많았던 내게 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 대신 부모님에게 혼나고 짐을 다 짊어지던 아이.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때도 정수를 챙기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 바보. 그리고 여보야, 우리 어머니도 너무 미워하지 마. 본인 인생 다 바쳐서 키운 아들 그렇게 잃고 어머니 되게 힘들어하셨어. 표현 다 못하시고 그랬지만 본인 때문에 정수가 그렇게 됐다고 몰래 우시는 거 많이 봤어. 어머니 안 미워해, 여보. 그런 와중에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예민하게 당신을 바라보셨을 거야. 물론 당신이 모자란다는 말은 아니고. 알아. 이제 그만 말해도 돼요.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바람이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더 모질게 한 걸 거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해줘.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말밖에 못해서 끝까지. 여보, 지금 좀 힘들지. 애써 설명하지 마. 나한테 좀 자.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놓고 다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해. 나한테 느꼈을 당신의 배신감 얼마나 심했을 거야. 당신만 안 아프면 돼. 나는 그거면 돼. 내가 그 아이 키울 거야. 당신이랑 똑 닮았다며. 내가 내 딸로 키울게. 잘 키워볼게, 여보. 빨리 회복해서 우리 집에 가서 행복하게 다시 잘 살자. 미선아. 응? 미선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잘 부탁해. 알았지? 알았다니까. 좀 자. 그만 말하고. 미선아, 잘하니까. 사랑한다. 알아. 오글거리기는. 영원히. 그래, 알아. 내일 또 말해줘. 알겠지? 벌써 자? 여보, 여보, 여보. 선생님, 박정남 환자가 여기 누구 없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구름도 남편의 선한 눈썹 같은 날입니다. 바람은 남편의 콧노래 같아요. 남편과 똑 닮은 하늘이 보내준 아이, 제 딸과 남편에게 다녀왔어요. 소영아, 아빠 두 분에게 인사드려. 아빠, 큰아빠, 아니지, 우리 아빠들 소영이 왔어요. 거긴 어때요?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여기도 좋으면 거기도 좋은 거겠죠? 엄마랑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중간고사 1등 했어요. 대박이죠? 이대로라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어요. 두 분이 성적표를 보셨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특하다고 용돈도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셔서 이걸로 노트북 살 거예요. 기뻐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못 오셨는데 안부 전해달라셨어요. 특히 요즘 할머니가 기침을 많이 하시고 눈물도 좀 많아지셨는데 제가 옆에서 꼭 붙어서 안아드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올게요. 그럼 아빠들 오늘도 편안하세요. 많이 사랑해요. 길게도 말하네. 나 말할 시간도 없게. 엄마는 속으로 말할 거예요? 당연하지. 너는 귀 막고 있어. 속으로 말할 건데 무슨 귀를 막아요. 쉿. 사랑하는 여보, 정남씨, 20대 중반에 당신을 만나서 벌써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딸아이는 곧 대학교에 가요. 많이 컸죠? 이제 숙녀가 다 됐어요. 처음 당신을 마주했을 땐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했어요.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바들바들 떨던 그 입술하며 인생에 우여곡절 없던 내가 당신을 만나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게 고난의 굴곡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당신을 만나 다시는 겪어보지 못할 사랑을 느꼈고 또 받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누군가를 미친 듯이 죽도록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나는 당신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해 봤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도 참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이 그립고 밥을 먹을 때도 당신이 그립고 잠자리에 들 때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러다가 울 때도 많은데요. 그래도 따뜻한 햇살은 당신의 손길 같고 선선한 바람은 당신의 휘파람 같아서 또 든든합니다.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지만 빨리 가면 화낼 당신 때문에 슬퍼할 당신 때문에 열심히 잘 살다 당신 곁으로 갈게요. 여전히 매일 많이 사랑합니다. 여전히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